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선영입니다. 오늘 제2부 강의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과 재정정책 남용은 잃어버린 5년을 초래할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의 주요 내용에 대해 미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득주도 성장론의 오류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많은 경제학자들이 소득주도 성장론의 문제점 내지 오류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적들은 대체로 단편적입니다. 저는 이번 강의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같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소비, 투자, 수출을 모두 감소시켜 경기 침체와 실업자 증가를 초래한다. 이 측면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확장적 재정정책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심층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확장적 재정정책의 부작용으로 국가 채무 증가를 많이 꼽고 있지만 그 부작용은 국가 채무 증가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민간 투자와 수출을 구축하고 특히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킵니다. 그리고 확장적 재정정책의 장기간 남용은 외환위기나 초인플레이션으로 귀결된다는 점에 대해서 종합적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귀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현 정책 기조가 바꿔지지 않는다면 관련 정책들은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경제 활력을 저하시키고 이렇게 해서 결국 잃어버린 5년을 초래할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론으로 최근에 일본의 아베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을 상대로 치졸한 경제 보복을 단행한 것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 논평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 정부의 고위 인사들은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성웅 이순신 장군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이순신 장군을 인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물론 국민들의 결의를 다지기 위해 필요하다 하는 면을 인정하지만 부적절한 면이 많다는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가 부적절할까요?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국가 경쟁력과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정책을 쓰면서 일본의 경제 보복에 전면적으로 맞서겠다는 것은 거북선은 고장 내놓고서 이순신 장군 흉내만 내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조금 과격하게 비유한다면 원균의 정책으로 이순신 장군의 승리를 거두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순신이 되고자 한다면 이순신의 정책을 써야 됩니다. 이순신의 정책으로 이순신 장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이 강의의 후반부 말미 부분에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부 강의에서 소개드렸던 글귀죠.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경고입니다. 신언 불미, 믿을 신자, 말씀은 자, 아니 불자, 아름다울 미자죠. 믿을 수 있는 말은 아름답지 않고 미언 불신, 아름다운 말은 믿을 수 없다. 이런 뜻이죠. 사람 중심 경제, 포용적 성장, 함께 잘 사는 경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표현은 역대 정부 중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런 만큼 우리는 미연불신, 아름다운 말은 믿을 수 없다는 이 교훈을 떠올려야 할 것입니다. 자, 소득주도 성장론자들은 어떻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생산성 향상이나 영업실적 호전 같은 것이 없더라도 법령이나 노조활동에 의해 임금을 올리기만 하면 임금이 상승하니까 근로자들의 소득이 증가하고
이들의 소득이 증가하니까 그들의 소비가 증가하고 이 소비에 고무돼서 기업 투자도 증가해서 국민 소득이 증가한다. 이런 선순환 과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을 그래프로, 그 도표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소비가 증가하고 투자가 증가해서 국민 생산물에 대한 총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설명을 올리기 전에 제가 미시 경제학적인 분석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을 이용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경제학 개론서를 보게 되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최저임금제의 효과라고 할 수 있나요? 네,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요. 이 그래프에서 이 세로축은 임금률입니다. 시간당 얼마 혹은 뭐 일당 얼마는 임금률이죠. 그 다음에 이 가로축은 고용량입니다. 이 하향하는 곡선은 노동에 대한 수요죠. 기업들이 노동을 얼만큼 수요하느냐. 기업의 노동에 대한 수요입니다. 그리고 우상향하는 이 곡선은 노동의 공급입니다.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노동력을 얼만큼 제공하고 싶은가 하는 그 그림이죠. 그러면 만약에 최저임금제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그 임금률은 노동 공급과 노동 수요가 균형을 이루는 이 지점에서 이 수준에 해당하는 이 수준에서 임금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고용량은 이만큼으로 결정이 됩니다. 자, 이제 최저임금제를 시행한다고 칩시다. 최저임금제라는 게 결국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균형임금제보다 높게 책정하는 거죠. 강제적으로 이 최저임금제를 이렇게 높게 정해가지고 의무화시켰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 기업들은 이 임금률을 지켜야 되니까 이 임금률 하에서 노동력을 고용하는데 얼마큼 고용합니까? 이 그래프에 따라서 이만큼 고용합니다. 이만큼 고용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최저임금자의 고용량은 이만큼입니다. 이만큼. 이 임금률 하에서 노동 공급은 얼마큼 되는 거죠? 노동 공급은 이만큼이죠. 노동 공급은 이만큼이니까 이 차이만큼 실업이 발생합니다. 실업 발생. 실업자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당초의 고용량하고 대비하더라도 당초의 고용량은 얼마큼이죠? 이 부분이죠. 예. 당초의 고용량하고 비교하더라도 이만큼의 실업이 발생이 있습니다. 실업이 발생이 있는 겁니다. 최저임금제는 미시경제학적 분석 혹은 부분균형 분석 방법에 의거해서 분석하더라도 이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미시경제학적 분석이 아니라 거시경제학적 분석으로 최저임금제가 어떤 문제를 초래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칠판을 이용해서 최저임금제의 부작용, 문제점에 대해서 미시경제학적, 부분균형적 분석 방법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거시경제학적 분석 방식으로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같은 임금의 타율적 비자발적 인상입니다. 타율적 비자발적 인상이죠. 이런 인상은 기업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여기 써드린 것처럼 생산성 향상이나 영업실적 호전이 없음에도 인건비가 상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산성 향상이나 영업실적 호전이 없음에도 인건비가 상승하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당수 기업들은 인건비 상승하는 것이 결국 원가 상승이죠. 자, 원가가 상승이 되면 어떻게 되죠? 제품 가격을 인상해야죠. 제품 가격을 인상하게 되면 매출량은 어떻게 하죠? 감소하죠. 매출량이 감소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생산을 감축해야죠. 이런 과정이 당연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불가피한 향후 과정을 예상해서 기업들은 선제적으로 고용을 감축합니다. 선제적으로 고용을 감축해버리고 그와 함께 생산도 감축합니다. 공장의 해외 이전까지도 고려합니다.
자, 이에 따라서 고용 감소로 인해 근로자 계층의 소비가 오히려 감소를 합니다. 그리고 한 기업의 생산 감축이 전후방 연관 효과에 의해서 관련 업체의 생산 감축을 유발하죠. 이런 연쇄적 과정까지 예상됨에 따라서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위축됩니다. 그래서 투자도 감소합니다. 더 중요한 겁니다. 사실 투자가 감소하는 건요, 최저임금 인상 자체의 여파에 의해서만이 아닙니다. 여기 빨간 글씨로 제가 써드린 것처럼 소득주도 성장론 뒤에서 묘하게 어른거리는 반기업 친노조주의란 유령, 스펙터죠. 유령이 기업들을 알게 모르게 겁을 줍니다. 기업들에게 알게 모르게 겁을 주어서 투자를 보다 많이 감소시킵니다. 반기업 친노조주의란 유령이 겁을 주어서 투자를 보다 많이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유형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학사에서 유령이라는 단어가 의미 있게 쓰기 시작한 것은 1848년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칠판을 이용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